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짓이라고. 그 아이에게 무려 30년 동안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저의 이름은 박순자 72살입니다.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스럽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경상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6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우리 세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남의 집 빨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손이 트고 등이 굽어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배고픈 게 일상이었고 서러운 게 일상이었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책보다 호미를 먼저 잡았고 또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나는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것,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당한다는 것,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 그 마음이 평생 나를 지배했습니다. 22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혹독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고, 배운 것도 없다고, 밥을 먹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틈만 나면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한테서 배운 대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참는 법만 배웠지, 이해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35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혁이 10살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혼자였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 반듯하게 키우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준혁이는 잘 자라줬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아이가 졸업하던 날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남들 몰래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워서, 고마워서, 그리고 이제 다 됐다 싶어서.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 준혁이가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건축설계사무소였지만 아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도 별 탈 없이 잘하던 준혁이가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같은 건물 3층 무역회사 격리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잔뜩 들고 혼자 끙끙대는 걸 도와주면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눈빛이 달랐습니다. 내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좋으면서도 이상하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1년을 사귀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시키겠다며 어느 일요일 오후에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더군요. 근데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모두 없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고생하며 잘 키워온 내 아들을 데려갈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 아이가 아무리 좋아도 내 눈엔 그냥 경쟁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와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사촌 동생 미경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많이 고민했어. 언니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준혁이 여자친구 수진이라는 얘 있잖아. 첩의 자식이래. 본처 자식이 아니래요, 언니.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라더라. 아무래도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수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가 워낙 동네 사정에 밝은 사람이었고 설마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하겠냐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놓지 않아도 될 이유가 필요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이수진은 내 눈에 첩의 자식이 됐습니다. 감춰진 출생의 비밀이 있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 말 하나가 내 마음속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차마 사촌 동생에게 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단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혼하면 엄마를 더 잘 모시겠다는 위로의 말만 하였습니다. 몇 번을 말려봤지만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30년의 차가움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사실 미경이가 한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미경이가 어디선가 잘못 흘러들어온 이야기를 확인도 없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이수진,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오랫동안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마땅한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참 나중에 그 아이가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수진이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낮에는 일을 나가는 척했다가 밤이면 어김없이 노름판에 앉았습니다. 돈을 잃고 들어오는 날이면 아내에게 손을 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손을 댔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쪼그라들었다고. 그 어린 것이 밤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무섭다고 말할 곳도 없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 아버지 대신 온 집안을 혼자 꾸린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작고 여린 손으로 세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수진이는 그렇게 고생만 하는 어머니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에게 항상 미안해했고, 그리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그것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름판에서 객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수진이는 평생 가슴 한편에 묻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수진의 집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지금껏 아버지가 그토록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상황이 없어지자 모두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또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빚만 잔뜩 남겨두고 갔으니까요. 어머니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몸이 버텨주길 바라면서 수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도 수진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네가 고생이 많다. 수진이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그 말을 반복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달 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이 나이 16, 동생은 13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학교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친한 이웃분이 말렸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봐줄 테니 어떻하든지 졸업은 해야 한다고. 그래야 밥 굶지 않는다고. 수진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낮에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식 날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복 입은 채로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동생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누나, 축하해.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주 나중에야. 그 아이가 나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그럼에도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그 아이를 못마땅하게만 봤는데 그 아이는 나를 이해하려 했다는 것을 준혁이를 만났을 때 수진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고, 따뜻한 가족이 생길 수 있겠다고, 어린 시절부터 가져본 적 없는 그 평범한 것들을 이제는 가질 수 있겠다고. 그래서 첫 인사날 정말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뭘 가져갈지 고민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처음부터 수진이는 그 눈빛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또구나. 여기서도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또 버티는 법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그 방법을. 결혼 첫 해 명절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전을 미리 부쳐두고 싶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가득한 부엌에서 혼자 뒤집개를 잡았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오더니 전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못 붙이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 말만 했습니다. 나중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울었습니다. 올해 2000년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혼자 했습니다. 친정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틀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애는 낳았으니 알아서 해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밤마다 혼자 수유를 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그냥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얼굴을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한테만큼은 따뜻한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2008년 준혁이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었지만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생활만이라도 책임져 나갔습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이 몰래 친척에게 손을 벌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잘 만나 호의호식했으니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마라.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소리 없이. 그래도 수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나도 험하게 살았지만 저분도 쉽지 않으셨겠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욕하지 않고 버티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 생각 하나가 30년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별것 아니겠지 싶어서 미뤄두던 검진을 겨우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3기, 위암, 단어들이 따로따로 들렸습니다. 의사가 뭔가 더 말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간호사도 지나가고
환자복 입은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딸한테도 했습니다. 내일 간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못 빗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0년을 차갑게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에서 무시하고 명절마다 상처를 줬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왜 왔어?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해줬다고.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혁 씨 어머니잖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아드님, 어머니라고 그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눈물을 남한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이는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원 일은 서툴렀습니다. 약 이름도 헷갈렸고 다음 진료 날짜도 자꾸 잊었습니다. 수진이가 다 챙겼습니다. 약 봉투마다 시간을 써서 붙여놨습니다. 식단을 바꿨습니다. 위에 부담 없는 음식들로 진료 때마다 의사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러나 싶었습니다. 무슨 속셈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군가 잘해주면 뒤를 먼저 봤습니다. 이유가 뭘까? 무얼 바라는 걸까? 그런데 수진이한테는 아무리 봐도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몇 달째 이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듬성듬성 비어있는 자리들. 72해를 살면서 별걸 다 견뎌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이상하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해지는 내 모습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나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큰 것이라는 걸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약을 챙겨주고 돌아서려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아,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해? 내가 뭘 잘해줬다고. 수진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다 싶어요. 저도 힘들게 자라왔었는데 어머니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30년을 차갑게 대한 이 아이가 나를 이해하려 했다는 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 준혁이가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집에 간 뒤였습니다. 준혁이가 오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먼저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라. 준혁이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준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사촌 미경 아주머니한테 들은 말이 어디서 잘못 흘러온 소문이었다는 것을, 수진이 집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수진이 부모는 정식 부부였다는 것을.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자존심이 상할까봐, 괜히 더 복잡해질까봐.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 했어. 그리고 다시 수연이가 자라온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불우한 가정으로 인해 삶이 절실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엄마, 30년이 지났어. 나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옆으로 내가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 하나 때문에 확인도 안 하고 30년을.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한테 화가 나는 건지, 나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게 너무 허망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30년이, 거짓말 하나 위에 쌓인 3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다녀간 뒤 침대 옆 바닥에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어드는 순간 펼쳐졌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날짜부터 아주 오래된. 읽었습니다. 1995년 1월 26일. 오늘 명절 전 붙였다. 잘 못 붙였나 보다.
괜찮다. 내일은 괜찮겠지. 1995년 9월. 어머니 갈치조림 좋아하시는 것 같다. 레시피 꼭 제대로 배워두자. 2000년 3월. 애 낳고 혼자 버티는 중. 힘들다고 하면 준혁 씨가 힘들어 할까봐 말 못했다. 괜찮다. 다 괜찮다. 2008년 11월. 어머니한테 또 혼났다. 준혁이한테 말하지 말자. 괜히 사이만 나빠진다. 날짜도 없는 메모 하나. 어머니 오늘 많이 외로워 보이셨다. 나랑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저분도 많이 힘드셨겠다. 나보다 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날짜였습니다. 하느님,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저 아직 미운 소리 더 들어야 해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그 수첩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미워하면서도 이해하려 했다는 것을, 30년 동안 혼자 삼키면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온 아이가 나보다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것을 부끄러웠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진짜로 부끄러웠습니다. 겨울을 넘겼습니다. 항암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밥을 넘기기가 어려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몸이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진이가 왔습니다. 매일 출근 전에 들렀다가 퇴근하고 또 들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놓고 약을 챙겨놓고 그냥 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물었습니다. 직장은 괜찮냐? 수진이가 멈칫했습니다.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수진이 걱정을 한 게,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나으시면 그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말이, 그 짧은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 나으시면 아직 나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할 말이 없다는 뜻이라는 걸 나이가 들면 압니다.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한 것들,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랐을 것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에 걸리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수진이, 그 아이한테 한 짓. 그날 오후 수진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나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내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늘 야였거나 아무 말도 없었거나 수진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하는 말이었으니까. 꼭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촌한테 들은 말 하나 믿고 확인도 안 하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평생을 그랬다. 그게 첫 번째 잘못이다. 수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 나도 어릴 때 못 먹고 자랐다. 시어머니한테 치이며 살았다. 혼자 자식 키우며 살았다.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너도 아버지한테 맞으며 컸다는 거. 그 아버지가 노름판에서 허망하게 갔다는 거. 어머니마저 일찍 잃었다는 거. 어린 동생 건사하며 혼자 버텼다는 거. 나중에 다 알았다. 준혁이한테 들었다. 그 나이에 그걸 다 겪은 아이가 시집까지 와서 나한테 또 치인 거잖아. 나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내가 겪은 것보다 내가 더 험한 길을 걸어왔는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못 본 척했다. 그게 제일 나쁜 짓이었다. 알면서 한 짓이니까 잠깐 멈췄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 세월 동안 버텨줘서 고맙다. 내 아들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리고 암 진단 날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달려와줘서 그거 평생 못 잊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좀 더 먼저 다가갈 걸. 저도 어머니가 왜 그러시나 이해하려고만 했지. 먼저 손 내밀진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갖고 싶었어요. 무서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제 어머니여서 저는 좋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두 손이 봄볕 안에서 오래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평생 차갑게 밀어낸 손인데 그 손이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후회했지만 그날 그 손을 잡은 것만은 후회가 없습니다. 수진아, 이 시애미가 참 못났다. 평생 엉뚱한 곳에 벽을 쌓고 살았다. 근데 있잖아. 그 벽을 먼저 허물어 준 게 너였다. 상처받은 내가 먼저였다. 살면서 제일 부끄러운 것도 그거고, 살면서 제일 고마운 것도 그거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수진아, 고생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 30년 늦었지만 진심이다. 박순자는
그해 5월 벚꽃이 지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진이는 오래 울었습니다. 30년 묵은 눈물이었습니다.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생겼다 싶어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무 빨리 가버려서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서서 수진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게요. 어머니가 못 해주셨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이름 불러주신 거, 그거면 충분해요. 벚꽃이 졌습니다. 봄바람에 천천히 하나씩. 세상에서 가장 늦은 사과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미안하다 말한 사람은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어머니가 됐다.